자, 교재 56페이지입니다. 1번 지렛대가 보았고요. 2번 구매력 보호 기능입니다. 구매력 보호 기능은 첫 줄 보게 되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자, 괄호 영어 단어가요. 인플레이션 해치 있죠. 이걸 해석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자, 해치를 해석하면요. 울타리 또는 담장을 말해요. 울타리 담장을 의역한다면 방어한다 또는 보호한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방어 보호 기능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보호하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간단히 봅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 용어는 아시죠? 얘는 한마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이렇게만 체크하십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 길동 쪽에 물가 따져볼까요? 물가. 자, 지금 2017년이죠. 2017년. 지금부터 30년 전쯤이면요. 1987년입니다. 그냥 85년 잡을게요. 약 30년 전. 85년. 그러면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대충 얼마죠? 5,000원 잡을게요. 5,000원. 30년 전 짜장면은요. 대충 얼마였을까요? 700원요. 야, 그렇게 정확히 아시네. 예. 보기 좋게 1,000원 잡을게요. 1,000원. 이렇게 본다면 짜장면값 몇 배 올랐다? 5배 올랐죠.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 5배 올랐잖아요. 그럼 비교하세요. 자, 30년 동안 짜장면 값이 5배 올랐는데 여기다 길동 땅값 집어넣자. 길동 땅값이 30년 전 지금까지 5배만 올랐을까요? 더 올랐을까요? 훨씬 더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요. 일반 재화보다 번선이 훨씬 더 크게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선이 훨씬 더 크게 오르니까 미리 이전에 이때 길동의 땅을 많이 샀다라면요. 지금요.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따라서 부동산은요.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하게 투자하게 되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면요. 인플레이션에 매우 강하다. 아주 유리한 점입니다. 장점이죠. 다음에 질문 3번입니다. 부동산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소득이득은 바로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자본이득은 처분해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둘 다 얻을 수가 있죠. 다음에 4번요. 절세효과. 절세효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단어 2개만 적어줘요. 먼저 감가상각비 적어주고요. 다음에 이자 비용 적어주고요. 되게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가 아니라 건물은요 노후화되는 만큼 매년마다 감가가 생기잖아요. 근데 건물은 이 감가 금액이 꽤 커요. 건물이 가치가 크니까 매년 감가는요 몇 천만 원씩 넘어갑니다. 큽니다. 다음에 투자면요 은행에 빌린 거 많잖아요. 이자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과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과세에서 공제받는 만큼 얘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잖아요. 따라서 공제받는 게 크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가 바로 절세효과. 절세효과. 항상 자 감가 이자 비용은 그만큼 세금 적게 낸다. 절세효과. 얘는요 시험을 떠나서 앞으로 투자할 적에는요 항상 그만큼 자 재테크로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절세효과예요. 다음에 5번요. 소유의 긍지. 자, 소유의 긍지가 되면 땅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긍지감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깨에 힘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그죠? 왜?
땅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긍지가 없잖아요. 땅 가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소위 긍지하니까요. 갑자기 제 동생이 생각납니다. 제 동생이 한 꽤 오래전에요. 저기 경남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 거제도에 이제 조선 쪽이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회사 좋잖아요. 여기에 근무했거든요. 근무하는데 얘가요. 명절 때만 되면 저희 가족이 다 모이면요. 삼형제인데요. 늘 자기 과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과장님이 특별한 취미를 가졌대요. 이거는 꼭 배워 들어가세요. 멋진 취미입니다. 아주 특별한 취미래요. 어떤 취미일까요? 땅요. 혹시 땅 좀 사셨습니까? 취미 가지세요. 야, 답을 바로 맞춰버리네. 땅을 산대요. 기가 막힌 취미입니다. 특별한 취미예요. 예. 과장님이 맞벌이 하는데요. 그러면 신랑 벌고 부인 벌고요. 부인 버는 거 갖고 생활비 다 한대요. 다 하고 신랑이 버는 거 모두가 그대로 통장에 돈을 모은대요. 월급 전액을 모으니까 금방 500만, 1000만 원 모으잖아요. 금방 모아요. 이렇게 통장 들고 부부가요. 주말만 되면 산책을 가요. 그래서 거제도 고석고석 경치 좋잖아요. 예, 나들이 갑니다. 산책 가요. 가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임야야, 밭이야, 땅이 작아요. 작은데 매물로 나왔어요. 경치 좋네. 바로 요것 들고 사버립니다. 크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땅 사는 취미입니다. 여기 가서 땅 사고요. 여기도 땅 사고. 땅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제도는요. 엄청나잖아요. 도로가 확장됐지. 부산, 거제도 극과대교 있잖아요. 교통 정말 좋아졌고 일자리 많잖아요. 지금 땅값 얼마쯤 될까요? 한마디로 이걸로 인생 끝났습니다. 로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최소한 50억, 100억 넘어갈 겁니다. 단순히 직장 근무만 했는데 땅만 사면 취미 이것만 하고 계속 모으니까 이 땅이 엄청 올랐잖아요. 전부 다 논밭이 전부 다 택지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땅을 계속 사 모으니까 이때 사 모으면서 회식을 하는데 회식하면요. 과장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자기 돈 갖고 뭘 하죠? 주식. 맨날 주식 얘기만 주식 얘기. 그때 과장은요. 바닥만 떡 기고요. 탁 앉아있고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전부 다 주식 할 적이에요. 가만히 앉았어요. 어깨 힘만 쫙쫙 올라갑니다. 이 양 뭐죠? 소유의 긍지. 소유의 땅만 갖고 있잖아요. 아주 여유있게. 지금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투자해보세요. 땅 많이 가지면요. 스스로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긍지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투자의 장점입니다. 장점 보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 부동산 투기. 자, 투기는 설명 안 드리고 또 보지도 마세요. 투기 묻는 문제는 여지껏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 58페이지 목차 2번 보이면 드디어 본론이죠. 위험과 수익입니다. 지금부터 위험과 수익을 보도록 할게요. 1번 투자의 위험. 자, 위험은요. 종류가 5개가 나와요. 종류 5개. 지금부터 목차 보시면서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사업상 위험 사자,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3번 법적 위험 법자,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5번요 유동성 위험 유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자, 사금법인유. 빨리 읽으니까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사금법인유 5가지가 투자의 위험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사금법인유 중에서 첫 번째 사업상 위험은요. 첫 줄 보니까 제목 그대로 부동산 사업 자체의 수익에 대한 위험입니다. 사업에 따른 위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크게 3가지가 있죠. 1번 시장 위험, 2번 운영 위험, 3번 위치적 위험 3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어느 개발업자가요. 빌라를 짓습니다. 빌라. 자, 빌라를 짓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시 요즘은요.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죠? 얘가 1번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 위험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시장 상황 밑줄. 지금은 시장이 매우 안 좋아요. 2번요, 운영 위험은 빌라를 짓는데, 이때 빌라 짓는데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면 공사가 스톱되겠네. 그러면 손해가 크잖아요. 바로 운영 위험입니다. 따라서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 파업, 영업비 변동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운영상 위험입니다. 세 번째, 위치적 위험은요. 첫 줄 위치의 고정성 밑줄, 위치의 고정성. 자, 이렇게 해서 빌라를 다 지었는데 분양하니까 빌라가 안 팔려요. 손해가 크잖아요.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인데요. 왜 안 팔리는가 보았더니요. 빌라는 지었는데 이 빌라 위치가요.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지으니까 안 팔리더라.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자, 이상 3가지 있죠. 이 3가지가 모두가 사업상 위험에 속합니다. 다음에 2번요. 금융적 위험은 분명히 지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지렛대가 정과 부가 있는데 이때 지렛대는요. 빌리니까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커진다. 기억나시죠? 이때 위험이 바로 채무 불행 위험,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위험이고 이것을 금융적 위험 써드렸잖아요. 얘가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내용 확인할까요? 4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밑줄. 여기까지가 금융적 위험입니다. 4번요. 법적 위험이다. 법적 위험은요. 2번째 줄 보게 되면 법적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주로 공법상 비도시적입니다. 외곽지죠. 그래서 이제 전답을 산다. 논이나 바칩니다. 자, 비도시지역에 전답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공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을 형질 변경, 바꾸자 말입니다. 허가받고 형질을 바꿔요. 뭘로? 공장 부지로 또는 고물상 부지로 바꾸게 되면요.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냥 반드시 비도시 지역에 농가 밭을 사게 되면요. 항상 개발행위 허가받고 용도 지목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사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허가를 안 내줘요. 땅 팔 수가 없잖아요. 얘가 뭐죠? 법률적, 법적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더래 말입니다. 4번요. 인플레 위험입니다. 자, 인플레가 뭐라고 했죠? 물가 상승.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죠. 그것만큼 은행, 대출자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얘가 바로 인플레 위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인플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밑줄입니다. 대출자, 은행은 고정이자율로 대출하지 않고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동이자를 은행은 선호한대요. 변동이자가 뭐죠? 인플레만큼 금리 올린대요. 따라서 인플레만큼 금리 올리자. 은행은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금리 올리는 변동이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요. 사건법인유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은요. 첫 줄 밑줄 하세요.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에 따른 위험 밑줄 하시고요. 한 줄 내려가세요. 또 밑줄입니다. 황금성의 곤란성 밑줄. 자, 황금성의 곤란성은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현금화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빌라가 있죠. 빌라. 자, 어떤 사람이 빌라에서 거주합니다. 얼마짜리? 2억 잡을게요. 2억짜리 빌라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요. 얘를 팔아야 됩니다. 급하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팔려가면요. 금방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거 바로 유동성입니다.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 무조건 빨리 팔아야 한 줄에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팔아야 되겠죠? 금매.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보통 금매 가격이요. 주로 15%에서 20% 다운해서 팔면 금매 가격입니다. 그럼 금방 팔릴 거예요. 2억짜리를
20% 금매가격 싸게 파니까 얼마에 팝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이렇게 매물로 팔면요. 금방 팔릴 거예요. 금방. 얼마 손해봤죠? 4천 손해봤잖아. 얘가 바로 금방 안 팔리니까 바로 유동성 위험. 따라서 시장가치의 손실가선 4천만 원 손해봤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교 실무하더라도 이런 물건 나와요. 나오면요. 여러분 이런 걸 잡아라 이 말입니다. 잡아라. 예. 금매 잡았다 하면요. 일단 기본 이만큼 빠지니까 물건만 맞으면요. 자, 사고 바로 팔더라도 뭐 금방 15% 20% 수익은 생긴다 이 말. 얘가요. 경매보다 확실히 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금매를 잡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금매를 중개하지 마시고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예. 내가 어떻게 잡죠? 예. 내가 중개하면요. 내가 직접 살지 못하면 와이프 이름으로 명의로 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금매 수익은 꽤 좋아요. 예. 금매 투자 상당합니다. 자, 이상 5가지, 사금법인류 5가지가 바로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이어서 목차 2번 보게 되면 투자의 수익률. 자, 수익률도 중요하죠. 그러 2번이 중요한데요. 2번 보게 되면 수익률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 3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익률 3가지입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입니다. 하나씩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은 되게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되고요. 실현 수익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는 똑같은 말로 이꼴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단어가 쉬워요. 예상 수익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현금 2억 갖고 있습니다. 2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상가를 사서 이걸 임대하니까 임대수익이 꽤 높아요. 상가를 사니까 이때 임대수익은 약 15%의 임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나왔네요. 이때 예상 수익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15%가 바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이것 보고요. 그대로 상가 바로 사면 안 돼요. 투자는 신중해야 돼요. 왜? 몇 억씩 하니까요. 신중하자. 그럼 다음 2번째, 요구 수익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요거만 나타나면요. 무조건 위험만 집어넣어, 위험. 위험이 반영된 것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반영이 되었다. 교재 봅니다. 2번 보게 되면요.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밑줄 하세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밑줄. 그리고 위험 동그라미. 위험을 반영하잖아요. 2번째 줄 밑줄 하세요.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이 나타나면 항상 위험을 집어넣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뭐지? 요것은 항상 비교 대상이다. 비교. 항상 비교 대상이다. 다시 예를 봅니다. 상가를 2억 주고 사니까 기대수익 얼마? 15%입니다. 그러면 이거 살 게 아니고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이것저것 비교하자. 상가를 사지 않고 대신에 오피스텔을 산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상가를 사지 않고 대신에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게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할 때 뭘 따진다?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럼 일단 하나를 지울게요. 오피스 지워버리고요. 자, 흔히 하는 주식을 투자. 주식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위험을 따져서 반영했더니 주식은 최소한 1년 동안에 사고 팔가니까 10% 수익은 예상이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상이 된다.
얘가 뭡니까? 위험을 반영한 수익입니다. 얘가 바로 요구수익률입니다. 위험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수익이 10%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왔잖아요. 상가는 기대수익이 얼마? 15%. 주식은 위험 따지니까 최소한 10%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상가를 투자한다, 주식을 투자한다. 당연히 상가를 살 것이다. 기대수익이 높잖아요. 따라서 주식은 투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 나왔죠? 요거 두 개 비교하니까 언제나 투자의 결정 기준은요. 기대수익이 커야 된다. 요구수익이 커야 된다. 결론. 기대수익이 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언제나 무엇이 커야 된다. 기대수익률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결국 기대수익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언제나 요구수익률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얘는 무조건 작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투자하게 되면 무엇이 클 때, 기대수익이 클 때, 무엇이 작을 때 언제나 요것은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냥 못 박아버려서요. 학교에서 1년 동안요. 지문에서 요거자가 나왔다. 얘는 무조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문에서 요구가 커야 하면 무조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문에서 요구가 클 때 투자라 커다 놨다. 무조건 틀린 답 쳐버리고 딴 거는 보지 마세요. 무조건 틀린 답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요거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따지니까 주식 포기.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샀다는 말입니다. 산 다음에 2억 주고요. 5년 동안 월세 잘 받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5년 뒤 팔아요. 2억 주고 산 상가인데요. 이것을 3억에 처분했다. 팔았습니다. 3억에 팔았잖아요. 본전이 얼마? 2억입니다. 얼마 남았다? 1억 남았잖아요. 내 본전이 2억인데 1억 남았으니까 수익률 몇 프로? 50%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50% 수익률이 생겼다. 팔았잖아요. 얘가 바로 팔았다. 실현된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항상 기대와 요거만 여기서 기대와 요거만 비교합니다. 얘는요. 팔았잖아요. 투자했다가요. 투자했다. 그래서 항상 실현된 수익은요. 투자했다는 결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얘는요. 투자의 비교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다시 기대 수익률은요. 예상 수익률인데 얘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무조건 계산 문제로만 언제나 출제가 돼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로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은요. 계산 문제가 부담은 되기는 하지만은요. 계산 문제 오늘 풀면서요. 맛보기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다시 봅니다. 기대 수익률. 자, 첫 줄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바로 예상 수익률 맞잖아요. 네 번째 줄 내려갑니다. 네 번째 줄. 이러한 기대 수익률은 투자 부동산이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확률 동그라미. 확률에다가 이에 따른 실현되는 값, 괄호 수익률 또는 순영업 소득이다. 괄호 수익률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두 개죠. 뭐하고 뭐? 확률 또 수익률. 이것만 기억하세요. 확률, 수익률. 확률과 수익률의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적 밑줄 아세요.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해진다. 밑줄. 이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단어 두 개가 확률, 수익률 나왔죠. 그래서 확률, 수익률입니다. 확률과 수익률의 곱하기 값으로 구한다. 곱한 값입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다? 가중 평균의 합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100% 계산 문제인데요. 단어 두 개, 확률 그리고 수익률 얘만 돌리면 돼요. 이것을 가중 평균치 합으로 구하자. 이러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 문제 풀면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 풀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문제 있죠. 대표 예제.
언제 나왔습니까? 기출 제19회. 기출문제예요. 문제 봅니다. 가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이 예상치가 아래와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기대 수익률. 표가 나오잖아요. 표. 그러면 표를 보게 되면요. 경제 변수가 세 가지죠. 비관적이다, 정상적이다,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면요.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불황. 정상적이면 시장이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불황이다, 호황이다, 호황. 그래서 변수가 불황, 보통, 호황 세 가지죠. 이때 확률이 얼마? 불황일 때 20%, 보통일 때 60%, 호황일 때 20% 이렇게 나누신단 말입니다. 얘가 바로 가중치. 확률 나왔죠. 다음에 수익률이요. 불황일 때 4%, 보통일 때 8%, 또 호황일 때 13% 나왔잖아요. 자, 표를 딱 보니까 표가 나왔죠. 첫 번째는 뭐지? 확률. 다음에 뭐지? 수익률. 표가 나오죠. 확률, 수익률. 표를 딱 보자마자 그대로 감이 탁 와야 됩니다. 오!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래서 서로 막 좌우로 곱해주면 돼요. 지금부터 구합니다. 표를 보고 불러주세요. 시장이 비관적이다.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4%. 계속 구합니다. 시장이 보통이다.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몇 프로? 8%. 계속 구해요. 시장이 호황이다.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13%. 끝. 그래서 이것에 전부 다 합이다 해서 더하기만 해주면 된다. 가중평균의 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막막한데요. 푸는 방법이 확률 곱하기 수익률. 표를 딱 보면 그대로 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해서 더한 것이 바로 가중평균의 합이 된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 과정이 둘 다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정확히 계산하려면요. 얘를 어떻게 푸느냐. 한쪽만 소수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20%는 0. 얼마? 0.2. 하나만 소수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곱하기 4%입니다. 0. 얼마? 6. 곱하기 8%. 한쪽만 소수로 만들어주자. 0.2죠. 그래서 한쪽만 소수로 고치면 그대로 정답이 나온다. 얘가 정답입니다. 너무 조용하죠? 네. 제가 이렇게 멍청하게 서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자, 눈치가 있으면요. 요때 계산기 꺼내가지고 계산 좀 하세요. 계산기 처음에 갖고 왔잖아. 예. 그럼 딱 하고 와서 계산하셔야죠. 이 계산. 자, 첫 시간 계산기를 꼭 다 갖고 오셨는데, 이제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늘 휴대하시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 이대로 계산해서요. 딱 답 나오면 불러주세요. 몇 프로인지. 8.2가 나와요. 8.2. 정답 8.2%. 8.2%. 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지금요.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가요. 침통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허망해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느려요. 자꾸 연습해서 매년 7, 8 되면요. 속도가 타타타타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계산기 빠르면요. 그걸로 이제 압도하는 거고요. 계산기 빠른 사람은 무조건 많이 두드렸다. 계산기 잘 푸는 사람입니다. 계산기 속도만 봐도요. 빨리 두드린다. 이 자체가 뭐 합격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연습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하시고 자꾸 연습하세요. 계산기 빠른 것도 실력입니다. 8.2%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제가 맛보기 보여드렸습니다. 풀어보니까 계산기에 별거 있다, 별거 없다. 어려워요. 다시. 요 문제 딱 보니까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계산 문제 레벨 정하자.
이런 문제는 상급입니까? 중급입니까? 하급입니까? 다 들으셨죠, 그죠? 바로 하급. 무슨 문제? 기출 문제예요. 매년마다 꼭 이런 비슷한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 나요, 두 문제. 두 문제는 무조건 점수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못 풀면요, 합격을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물론 내년 시험도 8문제, 9문제 나옵니다. 8문제, 9문제 나와요. 이 중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합격 문제, 점수 거저 줍니다. 아시겠어요? 거저 두 문제 따버리고, 이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가 어려워, 상급.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요, 손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얘는 딱 짚고 넘어가고요. 두 문제는 무조건 그냥 주는 문제가 되고, 나머지 중간이 뭐지? 요거, 중급요. 중급도 풀만합니다. 아시겠어요? 풀만해요. 그래서 상급 빼버리고 학급은 무조건 덕점, 중급은요 반타자. 다 풀면 시간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반만 풀어도요. 여기서 무조건 반타자. 4문제 따고 들어가면요. 10점이 보너스 점수예요.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확인했죠? 방금 풀었잖아요. 계산 문제요. 요거 딱 푸니까 경험했잖아요. 8.2% 나왔습니다. 요까지 딱 푸니까 얘가요.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다 이제 산수를 확인했잖아요. 계산 문제 이거 몇 번 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풀기 전에 요게 중요하지. 푸는 방법. 확률 곱하기 수익률. 요만 딱 알아버리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부담 갖지 마세요. 계산 문제. 요걸 조금 더 이제 꼬아 나가면요. 약간 중급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계산 문제는 이걸 좀 더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계산 문제 처음부터 고민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드려보고요. 자꾸 풀어보고요. 계산 문제 입문과정부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풀어보니까 계산 문제 희망이 많이 보일 거예요. 계산 문제 꼭 벽을 이겨내야 됩니다. 계산 문제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다. 풀면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쉽게 나옵니다. 계산 문제 하니까 얘가 생각나네요. 얼마요? 16이잖아요. 4 곱하기 4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집차요, 집차. 남자들 좋아합니다. 집차 딱 보게 되면 항상 뒤에 타이어 붙여놨잖아요. 보시죠, 그죠? 거기다가 밑에 이니셜이 뭡니까? 4 곱하기 4. 보셨죠, 그죠? 예.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이거 정말 타고 싶어해요. 그러면 4 곱하기 4가 이게 뭘 말하죠? 예, 사륜구동. 예.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가요. 집차가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악착까지 돈 모았어요. 드디어 집차, 새 차를 딱 구입했습니다. 예. 뒤만 딱 보니까 타이어가 딱 붙었잖아요. 이니셜 보니까 4 곱하기 4, 사륜구동. 딱 보자마자 정말 짤합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예. 새 차를 딱 사자마자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합니다. 대문에 있죠. 여기다가 집차를 탁 대놨어요. 예. 그리고 잠을 잡니다. 자정이 넘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얼큰이 찬 취객이요. 소변이 마려웠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소변을 보면서 고기를 딱 돌려보니까 4 곱하기 4가 있는 거야. 함성이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하면서 이제 막 끌고요. 어떻게 이꼴 16 하면서 끌어버립니다. 난리 났죠. 아침에 딱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꼴 16일이 있는 거라 환장하잖아요. 새 차인데 어제 샀는데 어떡하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냥 고쳐야지. 가신다 가세요.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없는 척해서 그대로 이제 복원시켜 놓은 거야. 억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떡 잤는데 또 일이 생겨버렸어요. 또 취객이 떡 보자마자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하면서 또 이꼴 16 또 적어버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음에 보니까 이제 환장하지 그냥 또 끌고 났으니까 성질이 하도 나가지고 성질 난 바람에 에라 이제 끌지 말라면서 아예 보기 좋게 이꼴 16을 새겨버렸어요. 새겨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끝난 거 아니죠.
다음날 잘 딱 쉬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딱 오자마자 차를 보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왜? 축의기 딱 보자마자 이제 쉴 거 없잖아요. 근데 또 막 끌고 놓은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정답 하면서 끌고 나왔고.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풀면 정답이 된다. 이 말이 나시겠어요. 많이 푸셔야 돼요. 예. 자, 다음에는요. 고려 3번입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술의 관계입니다. 답이 나왔지? 불러줘요. 둘 중에서 기대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또 요거는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해서 항상 언제나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첫 번째 박스에 있죠. 박스. 결론 나왔잖아요.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하고요. 기대가 작고 요거가 크면요. 거꾸로 투자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결과 기억하시고. 다음에 3번 내려가죠. 3번. 3번은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말이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요. 1번은 패스합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는요. 참고로 시험과 거리가 머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2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2번 중요해요. 자,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되어 있죠. 여기서 상쇄관계는 1번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밑줄 하세요. 비례관계 밑줄. 그래서 상쇄관계는 비례관계를 말해요. 즉 밑줄입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 경우 밑줄.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는 만큼 수익도 커진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페이지 박스가 나와요. 요구 수익률 이꼴 단어 3개 있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요거 옮겨서 볼게요. 지금부터 요구 수익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감안된 것인데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첫 번째, 무위험률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 얘는 바로 시간의 대가를 말합니다. 시간의 대가란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보상받는 것들입니다. 어떤 게 있죠? 은행에 정기적금 가입하니까 계속 정기적금 이자 보상받잖아요. 무위험률입니다. 따라서 정기적금 이율, 국채 수익률 모두가 가장 안전한 율이죠. 무위험률입니다.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그대로 위험의 대가를 말해요. 위험의 대가이다. 여기에서 요구 수익은 위험이 반영된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위험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위험의 대가입니다. 이때 이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어떻게 움직여? 같이 움직인다. 바로 비례관계예요.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스톱 좋아하시죠? 고스톱. 고스톱 치면요.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자, 점수가 4명 치는데 3점 납대. 삥 둘러보니까 자, 이제 원고할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원고 들어가요. 또 한 바퀴 돌았다. 투고 들어가요. 또 한 바퀴 돌았다. 쓰리고 들어갑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무슨 말이죠? 바가지 살 위험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식이 커져서 작아져. 식도 자, 1, 2, 3 더블로 커진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자, 얻고자는 수익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되고요. 이어서 예상 인플레이도 포함시키자.
얘가 뭐였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까지 포함시킨다.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바로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피셔 효과이다. 피셔가 학자 이름이죠.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시키자 해서 자기 이름 따서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요구 수익률. 인플레가 포함되면 피셔 효과입니다. 그래서 과거 13회 때 숫자가 3개 나왔습니다. 숫자가요. 숫자 넣어볼까요? 13회 때 무위험률이 6%다. 위험 할증률이 4%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4%다. 그러면 요수는 얼마가 됩니까? 계산 문제 몇 프로? 14%. 이거 문제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또 나왔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는 아주 문제도 아닌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분명히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반영되었을 때에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그러면 이런 요구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한 번 더 예를 들어 본다면요. 예를 들면 만약 제가 갑자기 돈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당연히 은행 가야 되겠죠. 은행 가서 1,000만 원 빌리면요. 그만큼 빌려주면서 이자 내. 은행에서 돈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 요구하잖아요. 얘가 뭡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입니다. 그런데 자, 은행 갈 입장이 못 되어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돈만 철철 넘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주겠대요. 그렇게 가정에서 본다면 자, 은행에서도 돈 1,000만 원 빌리면요. 이자 요구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도 저한테 분명히 1,000만 원 빌려주면요. 연 이자 얼마 내 분명히 이자를 달라고 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자를 달라고 요구할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마다 뭐지?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 이자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예컨대 이자를 10%, 연 10% 받아야지. 아니야 20% 받아야지. 30%, 40%, 50% 5가지 경우만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빌려줬다. 우리 앞에 계신 분요. 이자 몇 프로 받으실래요? 50%요? 도둑이네요, 도둑. 우리 옆에 분은 얼마 받으실래요? 20%요? 예. 나왔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돈 빌려줬는데 분명히 사람마다 개인마다 요구하는 수익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요구수익은 개인마다 같아 다르다. 예. 이걸 분석합니다. 방금 물어봤더니요. A는 20% 받을게요. B는 50% 받겠대요. 이게 뭔가 A의 요구수익, B의 요구수익입니다. 저한테 빌려주면서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무위험률은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금리 3%죠, 3%. 그래서 은행금리가 무위험률, 이것도 3%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위험률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위험률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A는요, 이거 빼니까 위험률 몇 프로? 17%. B는 몇 프로? 47%. 그래서 이때 요구수익이 달라진다. 뭐가 다르지? 위험을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는요, 저를요 17% 위험하게 보는 거죠. 예. B는요 47% 위험하게 본다. 예. 제가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예. 47%. 예.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담보세 빌려주면 돈 떼일 수가 있잖아요. 돈 떼일 때 떼더라도 떼기 전에 이자는 왕창 높게 받지 말입니다. 예. 결론 나왔잖아요. 따라서 위험하게 보면 볼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구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 종료해서 기대 수익, 요구 수익, 실현까지 비교했고요. 자, 오늘은요 입문 과정인데 상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 정책에서요. 특히 자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 바로 시장 실패를 고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뭐 외부 효과, 종류 두 가지,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거기서 비용과 편익과 생산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 넘어가세요. 투자. 특히 투자라고 하면 장점, 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단어 3개예요. 지분 수익률,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 지렛대는 무엇을 가장 크게 만든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얘가 지렛대가 되고요. 이어서 투자 넘어가네, 투자. 투자는요, 위험과 수익인데요. 위험은 뭐지? 사금, 법, 인유 5가지. 5가지. 수익은요, 요 3가지인데, 3가지. 기대식은 언제나 뭐지? 계산 문제. 뭐 곱하기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얘만 늘 나오거든요. 요거 수익은요, 항상 단어 2개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인데, 항상 개인마다 요 수익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더라. 뭐 때문에 위험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위험과 수익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포트폴리오. 이제 포트폴리오 이후부터 투자 내용이 있죠. 얘는 이제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이제 투자가 끝나겠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계산 문제 맛보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계산 문제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만 난다면 계산 문제가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분명히 여러분 1년 동안에 계산 문제라는 벽을 확실히 넘어야 됩니다. 이것만 넘으면요, 학교는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벽을 넘기 위해서요, 아마 12월 크리스마스가 쭉 낀 주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월요일이다. 그 주차에 별도로 이제 자료가 기초 계산 문제 특강입니다. 아마 7월 3주쯤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계산 특강인데요. 얘는요, 인문서를 떠나서요, 별도로 따로 프린터를 준비합니다. 프린터만 갖고 수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들어간 주가 며칠입니까? 날짜가요? 21일요. 21일입니까? 20일 있네.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계산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3시간 계속 계산 문제만 풉니다.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만. 한 10문제 좀 풀어요. 기출 문제 전부 다. 근데 시험이 잘 나와요. 원래도 4문제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오늘처럼요, 휴대폰 갖고 계산한다.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미리 그 전을 제가 예고할 테니까 그때는 한 면도 빠짐없이 저는 계산기 준비해가지고요, 막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해서요, 계산기가 빨라야지 계산 문제 잘 푼단 말입니다. 계산 문제 빠른 사람은 무조건 잘 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예고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